48시간 안에 호르무즈 해협을 열어라. 아니면 모든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전 세계가 듣는 앞에서 시한폭탄을 던졌어요. 이건 단순히 겁을 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란이라는 나라의 전원을 아예 꺼버리겠다는 구체적인 경고예요. 여기서 초토화라는 단어로 무서운 건 이란 전력의 80%가 천연가스 발전소에서 나오기 때문인데요. 즉 발전소를 치겠다는 건 이란의 모든 공장과 도시를 암흑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트럼프는 지금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전원 스위치 앞에 서 있는 셈이죠. 그런데 트럼프는 한편으로 SNS에 군사작전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묘한 글을 올리기도 했어요. 이걸 보고 평화가 오나 싶으셨겠지만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를 지상군 투입 전 시간을 벌기 위한 연막작전으로 보고 있어요. 상대의 방심을 유도하는 아주 고단수의 심리전인 거죠. 실제로 미군의 움직임은 말과 전혀 다르게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만약 이 48시간이 지나고 정말 총성이 울린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바뀔까요? 미국의 준비태세를 보면 이번엔 단순히 하늘에서 폭탄만 떨어뜨리는 수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대기 중인 82 공수사단은 전 세계 어디든 18시간 안에 투입되는 최정예 부대예요. 적진의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장악하는 창끝 같은 존재들이죠. 여기에 캘리포니아와 오키나와에서 해병대 5,000명과 거대한 군함들이 이미 중동 바다를 향해 이동을 시작했어요.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상륙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목표는 명확해요. 이란의 해안 거점이나 석유 수출 허브를 타격해서 해협의 통제권을 뺏어오겠다는 계산이죠. 사실 미군은 과거에도 이 지역에서 여러 차례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요. 지난 2020년 솔레이마니 사령관 제거 작전 때도 이 부대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었는데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훨씬 더 정교하고 파괴적인 지상작전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상군 투입은 미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도박인 게 여론조사에서 지상전을 찬성하는 미국인은 고작 7%밖에 안 돼요. 그래서 트럼프는 작전 종료를 암시하면서도 뒤로는 파병을 늘리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즉, 이란이 항복할 때까지 모든 카드를 다 꺼내놓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란은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란은 최근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미사일 한 방을 쐈어요. 본토에서 무려 4,000km 떨어진 인도양의 미군 기지 디에고 가르시아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4,000km라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이란 미사일이 중동을 넘어 유럽까지 닿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동안 이란은 사거리를 2,000km로 제한하며 유럽의 눈치를 봐왔지만 이제는 우리 건들면 런던이나 파리도 무사하지 못해 라고 판을 키워버린 거예요. 이란군 대변인은 이제 눈에는 눈 정책은 끝났다며 새로운 보복 원칙을 발표했어요. 만약 미국이 우리 발전소 하나를 부수면 우리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에너지, IT, 담수화 시설 여러 개를 보복 타격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의 범위를 민간 인프라 전체로 넓히겠다는 선포죠. 특히 이란이 숨겨둔 비장의 카드는 바로 예멘의 후티 반군이에요. 해협이 막히면 배들이 홍해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서 후티가 배를 잡아버리면 전 세계 에너지 물류는 완전히 마비돼요. 해협과 홍해가 동시에 막히는 건 세계 경제의 혈맥이 끊기는 파국이나 다름이 없죠. 이란은 무력 대응 말고도 아주 영리한 외교적 이간질 전략을 쓰기 시작했어요. 미국의 핵심 우방인 일본을 콕 찍어서 일본 배들은 특별히 통과시켜줄 수 있다고 제안한 거예요. 미국 주도의 파병 요청에 직면한 일본의 고민을 깊게 만드는 아주 노련한 수법인 거죠. 심지어 이란은 잡고 있던 일본 인질까지 전격 석방해서 일본에게 우리는 친구니 미국 편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어요. 일본 외무상은 그런 협의 없다고 부인하지만 자국민의 안전과 에너지 확보가 걸린 상황이라 일본 정부의 계산기는 복잡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왜 미국은 일본에게 자위대 파병을 그토록 요구할까요? 일본의 기회 제거 기술이 세계 최고라서 좁은 해협에 깔린 위험을 제거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트럼프는 나토는 비난해도 일본에겐 적극적이다 라며 지켜세우는 이유가 다 여기 있는 거죠. 결국 일본은 휴전이 되어야만 파병을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태도로 돌아섰어요. 이란의 이간질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혀들어서 미국의 연합군 결성을 늦춘 셈이에요. 이란은 이렇게 한쪽으로는 미사일을 쏘고 다른 한쪽으로는 유화책을 펴는 양동작전으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모든 소동의 끝에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전쟁이 아닐지도 몰라요. 미국이 물밑에서 준비한 6대 요구안이 공개됐는데 이건 사실상의 항복문서거든요.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부터 우라늄 농축 금지까지 이란의 팔다리를 다 묶어두는 내용이에요. 특히 주요 핵시설을 해체하고 원심 분리기 같은 핵심 장비를 외부 감시하에 두라는 요구가 포함됐어요. 이란 입장에서는 나라의 자존심과 군사력을 모두 포기하라는 소리예요. 트럼프는 이 정도 성과를 내야만 내가 중동의 위협을 완전히 뿌리 뽑았다고 자랑할 수 있거든요. 현재 미국은 가자 지구 중재 경험이 있는 카타르를 통해 이란의 진짜 실세와 접촉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겉으로는 48시간 내에 초토화하겠다고 호통을 치지만 속으로는 이 조건 받아들이면 살려주겠다고 딜을 던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트럼프식 벼랑 끝 협상이죠. 하지만 이란 지도부가 이 굴욕적인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예요. 체면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미국의 요구는 주권 포기나 다름없거든요. 결국 이 요구안은 평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만 협상이 깨질 경우 지상전 투입을 위한 완벽한 명분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 협상이 깨지고 호르무즈 해협이 완전히 폐쇄된다면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단 10일뿐입니다. 중동을 출발한 마지막 LNG 운반선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죠. 그 후부터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에 거대한 구멍이 뚫리면서 물가가 폭등하는 파국이 시작돼요. 이미 중국과 일본은 에너지 마비를 피하기 위해 각자 도생의 길을 찾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가 이 좁은 바다 하나에 목줄이 잡힌 형국이죠. 중동의 불길이 단순히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집 에너지 요금과 직결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압도적인 무력으로 끝내려는 미국과 미사일 위협 및 이간질로 버티는 이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트럼프가 제시한 48시간의 시한폭탄이 0을 가리킬 때 우리는 극적인 평화의 악수를 보게 될까요? 아니면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의 불길을 보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나요? 평화든 전쟁이든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48시간 초초토화 경고가 끝나기 직전 트럼프가 돌연 멈춤 버튼을 눌렀어요. 앞으로 5일 동안 이란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모든 군사 공격을 유예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건데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서 갑자기 대화 모드로 전환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시간을 벌려는 수법인지 아니면 정말 역대급 거래가 성사된 건지 궁금해지네요. 트럼프는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며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심지어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 최고 지도자와 공동으로 관리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던졌죠. 이건 지금까지의 미국 외교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미친 제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도대체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길래 이런 자신감이 나오는 걸까요? 불과 이틀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트럼프는 48시간 안에 해협을 열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들을 초토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었거든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 발언 하나에 요동치며 유가는 치솟고 주식시장은 비명을 질렀어요. 말 그대로 전 세계가 중동발 삼중고에 늪을 빠지기 직전이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 긴박한 시점에 트럼프는 왜 갑자기 5일이라는 시간을 준 걸까요? 과거에 트럼프가 보여준 거래의 기술을 떠올려 보면 이건 전형적인 압박 후 협상 전략이에요. 상대방을 벼랑 끝까지 밀어붙인 뒤 살짝 손을 내밀어 자기 페이스로 끌어들이는 방식이죠. 트럼프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지 않기로 이미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합의만 되면 미국이 직접 이란으로 가서 고농축 우라늄을 회수해오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작 이란 측의 반응이 완전히 딴판이라는 거예요. 이란 외무부와 언론들은 트럼프의 발표를 듣자마자 미국과 어떤 대화도 한 적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한마디로 트럼프가 혼자 소설을 쓰고 있다는 식의 차가운 반응을 보인 건데요. 이란 측은 오히려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죠. 양측의 말이 이렇게나 다른데 대체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이란 언론들은 심지어 트럼프의 굴욕적인 별명인 타코까지 가져와 비난했어요. 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도망친다는 문장의 앞글자를 딴 비하 표현이죠. 이란의 보복 위협에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것이지 협상은 결코 아니라는 주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밑에서는 아주 긴박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터키, 이집트, 파키스탄 같은 나라들이 중간에서 부지런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거든요. 트럼프의 사위인 제러드 쿠시너와 중동 특사 위트코프가 이란 측 고위 인사와 만났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나왔죠. 겉으로는 싸우는 척하면서 뒤로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걸까요? 미국이 이란에 내민 6대 요구사항을 보면 이 거래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어요. 5년간 미사일 개발 중단,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그리고 핵시설 폐쇄까지 포함되어 있죠. 사실상 이란의 군사적 손발을 모두 묶어버리겠다는 아주 강력한 조건들이에요. 이란 입장에선 이건 협상이 아니라 항복문서에 서명하라는 소리로 들릴 법하죠. 게다가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자금 지원도 끊으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이란이 가진 중동의 영향력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뜻이라 이란이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보여요. 여기서 의문이 들죠. 과연 미국은 이란에게 줄 당근을 준비했을까요? 아무런 보상 없이 이런 요구를 들어줄 나라는 세상에 없으니까요. 이란이 원하는 건 명확해요. 전쟁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고 숨통을 조이는 경제 제재를 완전히 푸는 것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배상이라는 단어 자체를 논의할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여기서 협상이 꽉 막히는 건데 미국은 대신 우회적인 방법을 고민 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쉽게 말해 미국에 묶여있는 이란의 동결 자산을 돌려주는 방식을 배상금 대신으로 활용하겠다는 아이디어죠. 내 돈을 돌려받는 거니 미국 체면도 살리고 이란은 실리를 챙기는 묘수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복잡한 셈법이 단 5일 만에 정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예요. 여기서 진짜 큰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예요. 트럼프가 공격 유예를 선언했는데도 이스라엘은 보란듯이 테헤란을 공습해 대규모 정전을 일으켰거든요. 심지어 이란의 핵농력 과학자 2명을 추가로 제거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트럼프의 협상이 졸속대례가 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란이 가진 고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다면 그 어떤 합의도 가짜라고 몰아세우고 있죠. 미국은 거래를 통해 전쟁을 끝내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능력을 뿌리 뽑겠다는 생각이에요.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런 전략적 괴리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요. 트럼프가 5일의 시간을 줬지만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독자적인 행동을 한다면 협상판은 순식간에 깨질 수 있거든요. 이란은 벌써 발전소 한 곳만 건드려도 중동 전체를 암흑으로 만들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이란은 한국이 건설한 UAE의 바라카 원전까지 타격 목표로 언급하며 공포를 극대화하고 있어요. 중동의 주요 에너지 시설들을 인질로 잡고 건드리면 다 같이 죽자는 벼랑 끝 전술을 쓰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두 나라의 전쟁을 넘어 전 세계 에너지 안보에 거대한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우리 경제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6% 넘게 폭락해 5,400선까지 주저앉았거든요.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섰고 유가는 배럴당 110달러를 넘나들며 서민 경제를 위협하고 있죠. 중동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우리의 지갑 사정이 결정되는 상황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은 트럼프의 5일 유예 발언 이후에도 안심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가가 잠시 주춤하긴 했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 닥쳐올 진짜 전쟁에 대한 공포가 여전하니까요. 결국 지금의 평화는 아주 얇은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다름없는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이번 결정은 미국 내부 여론을 의식한 측면도 커요. 조사 결과 미국인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란과의 전쟁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지상군 파견엔 더 부정적이라 트럼프 입장에서도 무작정 총공격을 퍼붓기엔 정치적 부담이 상당했을 거예요. 결국 트럼프는 5일이라는 시간 동안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쟁 없이 이란의 핵을 무력화했다는 형우롱적인 서사를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만약 협상이 깨졌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쌓는 것이죠. 과연 5일 뒤에 그는 웃으며 전용기에서 내릴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이번 5일이 향후 10년의 중동 질서를 결정할 결정적 순간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공동관리라는 파격적인 제안이 현실화된다면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에 거대한 균열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란의 불신과 이스라엘의 독자적 행보라는 벽이 너무나도 높아서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진짜 대화가 오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뒤로는 제3국을 통해 합의문의 문구를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만약 5일 안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면 트럼프는 자신의 체면을 세우기 위해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화력을 쏟아부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과 평화, 그 사이에 5일, 여러분은 이 짧은 유예 기간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트럼프의 말대로 인생 최대의 거래가 성사될까요? 아니면 더 큰 전쟁을 위한 폭풍 잔야일까요? 복잡한 국제정세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네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중동의 긴박한 상황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요즘 뉴스 보면 트럼프가 이란에 한 달 휴전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뜨거워요. 겉으로 보면 드디어 평화가 오나 싶겠지만 사실 내민 조건들을 보면 거의 항복문서 수준이에요.
핵 포기는 기본이고 미사일 사거리까지 제한하라는 15가지 조항이 빼곡하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평화 제한이라기보다 사형 선고처럼 느껴질 법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이 제안의 진실성이 아니에요. 트럼프라는 노련한 협상가가 왜 하필 지금 이 시점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불렀냐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전쟁을 멈추자는 게 아니라 아주 거대한 경제적, 군사적 설계를 위한 타임아웃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속내를 하나씩 파헤쳐보면 정말 소름 돋는 계산기 소리가 들려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가 합의를 절박하게 원하고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이란이 석유와 가스 관련해서 엄청난 선물을 보냈다는 모호한 말로 시장의 기대감도 한껏 키웠고요. 하지만 정작 이란 측은 우리는 미국과 대화한 적도 없다며 펄쩍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체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아니면 이 모든 게 거대한 연극인지 궁금해지죠. 첫 번째 소름 돋는 계산은 바로 중국과의 정상회담 일정에 숨어 있어요. 원래 예정되어 있던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을 트럼프가 이란 전 종료 이후로 싹 밀어버렸거든요. 이건 중국아, 내가 중동 정리하고 갈 테니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려 라는 아주 노골적인 신호예요.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그 힘을 바탕으로 중국을 압박하겠다는 거죠. 사실 트럼프에게 중국은 가장 큰 비즈니스 상대이자 동시에 반드시 꺾어야 할 라이벌이잖아요. 이란 문제를 본인의 의도대로 깔끔하게 매듭짓는다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도 엄청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내가 중동도 정리했는데 너희라고 못할까? 라는 무언의 압박을 시진핑 주석에게 던지는 셈이에요. 전쟁터의 불꽃이 베이징 협상 테이블에 조명이 되는 순간이죠. 결국 이란 전쟁은 단순히 중동의 문제가 아니라 미중 패권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을 잡으면서 동시에 중국까지 견제하는 일타 쌍피의 효과를 노리고 있는 거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이 중동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느라 섣불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한 달의 휴전 제안은 중국의 손발을 묶어두는 아주 영리한 밧줄이기도 해요. 이 한 달 사이에 이란이 굴복한다면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대통령으로 중국 앞에 설 거예요. 반대로 전쟁이 격화되더라도 미국은 이미 평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명분을 참긴 뒤가 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트럼프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설계해둔 거예요. 두 번째 계산기는 바로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과 직결된 기름값이에요. 휴전 얘기가 나오자마자 배럴당 92달러까지 치솟던 국제 유가가 순식간에 주춤하며 꺾였거든요. 트럼프는 이 휴전 발표를 뉴욕 증시 개장 직전에 딱 맞춰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치밀함을 보였어요. 경제 지표를 자기 손바닥 위에서 굴리고 싶다는 의지가 확실히 느껴지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지율이 흔들리는 건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거든요. 기름값이 오르면 모든 물가가 오르고 결국 11월 선거에서 표심이 떠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휴전 가능성이라는 가짜 약을 처방해서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고 유가를 강제로 끌어내린 거예요. 이건 평화를 위한 휴전이라기보다 경제를 위한 진정제 처방에 가까워요. 실제로 뉴욕 증시는 이 소식 하나에 반등하며 마감했는 등 트럼프의 의도대로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투자자들은 전쟁의 공포 대신 협상의 희망에 베팅하기 시작했고 달러 가치도 요동치기 시작했죠. 트럼프는 단 한 줄의 게시물로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툭 쳐서 움직인 거예요. 하지만 시장의 안심은 오래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이란이 실제로 합의안을 거부하거나 미국이 다시 공격을 재개하면 유가는 이전보다 더 폭등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도 이걸 알기에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벌어두고 그 사이에 시장이 적응할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든 거예요. 결국 지금의 저유가는 미국의 의도된 연출일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세 번째 비밀은 화려한 경제 논리 뒤에 숨겨진 아주 절박한 군사적 이유예요. 지난 4주 동안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아내느라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가 바닥을 보이고 있거든요. 미사일 한 발에 수십억 원씩 하는데 이걸 매일같이 쏘아올리다 보니 창고가 비어버린 거예요. 요격 미사일은 빵처럼 금방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라서 제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지금 미국에겐 새로운 미사일을 공장에서 보급받고 중동 전역에 다시 배치할 릴로드 시간이 절실한 거죠. 그래서 상대에게는 휴전을 제안하며 자비로운 척하지만 속으로는 창고에 화살을 채우느라 바쁜 상황이에요. 이란도 미국의 이런 사정을 어렴풋이 눈치채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미국이 제안한 휴전이 정말 평화를 위한 건지 아니면 방패를 고칠 시간을 벌려는 건지 의심하는 거죠. 만약 미국이 방패를 다 고치고 나면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무서운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게 뻔하니까요.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휴전 제안이 미국의 방어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다는 증거라고 보기도 해요.
아무리 강력한 미국이라도 무한정 쏟아지는 드론과 미사일을 다 막아내기엔 비용과 자원 면에서 부담이 크거든요. 결국 트럼프는 비어있는 창고를 채우기 위해 협상이라는 가면을 쓰고 잠시 무대를 내려온 거예요. 네 번째 계산기는 더욱 노골적인데 바로 대규모 병력의 이동과 재배치예요. 입으로는 휴전을 외치면서도 미국의 최정예 제-82 공수사단 3,000명은 지금 중동으로 갈 준비를 마쳤거든요. 여기에 강습 상륙함과 해병대 병력들까지 속속 중동 인근 바다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병력들이 중동에 도착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예요. 즉 트럼프가 제안한 휴전 기간은 새로운 주먹이 도착할 때까지 상대방의 눈을 가려두는 연막 작전인 거죠. 이란이 이번 휴전을 지도부 암살을 위한 함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이런 노골적인 움직임 때문이에요. 협상 테이블로 불러내서 한꺼번에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공포죠. 트럼프는 과거에도 협상을 진행하는 도중에 군사작전을 감행했던 전례가 꽤 많아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번에도 속으면 끝장이다라는 생각에 미국의 모든 제안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죠. 하지만 거절하면 당장 내일이라고 발전소가 날아갈지 모르니 정말 미칠 노릇일 거예요. 트럼프는 이란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해 병력을 움직이며 압박하고 있어요. 결국 이 휴전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게 아니라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전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병력이 모두 배치되고 요격미사일이 채워지는 그 순간 미국의 태도는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거든요. 다섯 번째 계산기는 국제사회를 향한 명분 쌓기와 책임 전가예요. 트럼프는 15개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던짐으로써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어 하죠. 만약 이란이 이 조건 하나라도 거절하면 트럼프는 그 봐라, 쟤들이 평화를 거부해서 어쩔 수 없이 폭격한다고 말할 거예요. 사실 트럼프는 한 번도 폭격 버튼에서 손을 뗀 적이 없어요. 공격을 5일 미뤘을 뿐이지 이란의 반응이 시원찮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누르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일방적인 최후 통첩에 더 가까워요. 상대에게는 평화를 선택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굴복 아니면 파멸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만 남겨둔 셈이죠. 여러분이 보시기에 트럼프의 이 한 달은 진심 어린 평화의 손길일까요? 아니면 더 큰 폭풍을 몰고 오기 위한 차가운 계산일까요? 세계 경제에 줄줄이가 걸린 이 거대한 도박이 과연 누구의 승리로 끝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과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보며 남의 나라의 일이라고만 생각하셨나요? 그런데 파키스탄이나 튀르키예 같은 주변국들이 우리보다 더 필사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나라는 중재자로, 어떤 나라는 아예 전쟁에 올라타려는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죠. 왜 이들은 이 전쟁에 자신의 운명을 거는 걸까요? 지도상에서 보면 중동은 거대한 화약고 같지만 사실 그 안은 아주 정교한 이해관계에 실로 얽혀 있거든요. 단순히 미사일이 오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은 이 복잡한 싸움판에서 각국의 상황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움직임은 뜻밖에도 파키스탄이에요. 파키스탄 하면 보통 인도와의 갈등을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지금은 미국과 이란 사이를 오가는 특급 메신저를 자처하고 있죠.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트럼프와 통화하고 총리는 이란 대통령과 긴밀히 소통하며 회담 장소까지 제공하겠다고 나섰어요. 그런데 왜 하필 파키스탄일까요? 사실 파키스탄에는 중재국으로서 아주 완벽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영토 안에 미군 기지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중동의 다른 나라들은 미군 기지 때문에 이란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지만 파키스탄은 그런 부담에서 자유롭거든요. 쉽게 말해 양쪽 모두에게 나는 누구의 편도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 셈이죠. 하지만 이게 단순히 정의감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에요. 파키스탄 내부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아주 절박하거든요. 파키스탄은 이란 다음으로 시아파 인구가 많은 나라라 이란이 흔들리면 파키스탄 안에 수천만 시아파 사람들이 동요하면서 자국 내 종교 갈등이 폭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경제의 핏줄인 에너지를 걸프 지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서 전쟁이 길어지면 나라가 멈출 수도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파키스탄의 숙적 인도의 존재도 잊어서는 안 돼요. 동쪽 국경에서 인도와 맞붙고 있는 파키스탄 입장에선 남서쪽 국경을 맞댄 이란까지 적이 되면 그야말로 샌드위치 신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중재 노력은 파키스탄 입장에선 생존을 위한 처절한 외교적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반대편에선 전혀 다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어요. 중동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번 기회에 이란을 완전히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이번 전쟁을 중동 정세를 재편할 역사적 기회라고 부르며 미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적당히 끝내지 말고 아예 뿌리를 뽑자는 뜻이죠. 사우디가 이렇게 강경하게 돌아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이란이 보낸 드론과 미사일이 사우디의 심장부인 리야드와 정유시설을 수차례 타격했거든요. 참을 만큼 참았다는 분노가 폭발한 셈인데 이제는 자국 공군기지까지 미군에 개방하며 사실상 참전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인내심이 바닥났다는 신호를 보낸 거죠. UAE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아요. 그동안 이란 기업들의 금융 허브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이란 자산을 동결하고 병원을 폐쇄하며 자금줄을 죄고 있거든요. 돈줄을 끊는 건 미사일보다 더 치명적인 공격이 될 수 있어요. 중동의 부국들이 이제 이란이라는 거대한 위협을 아예 제거하기로 마음먹은 모양새예요. 여기서 핵심은 불완전한 종전에 대한 공포예요. 사우디 입장에선 이란의 군사력이 어설프게 남은 상태로 전쟁이 끝나면 나중에 더 큰 보복을 당할까봐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예 지상군까지 투입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을 직접 통제하자는 파격적인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쪽의 튀르키예는 그야말로 미칠 노릇이에요. 튀르키예는 나토 회원국이면서 동시에 이란과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만약 이란이 튀르키예 쪽으로 미사일 한 발이라도 잘못 쏘면 나토 전체가 전쟁에 휘말릴 3차 대전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어요. 튀르키예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또 있어요. 바로 어마어마한 규모의 난민 유입이에요. 이미 시리아 난민 300만 명을 수용하고 있는데 인구가 9,300만이 되는 이란에서 난민이 쏟아져 나온다면 감당이 안 될 게 뻔하거든요. 튀르키예에겐 이 전쟁이 안보를 넘어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의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적 타격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미 30%가 넘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 중인데 유가까지 폭등하면 튀르키예 서민들의 삶은 글자 그대로 파탄이 날 수밖에 없답니다. 기름값이 10% 오를 때마다 물가가 1%씩 뛴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니까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연일 휴전을 외치는 건 다 이런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미국이 지상군 대신 쿠르드 무장 세력을 파트너로 삼으려다는 소식은 튀르키예 영린을 건드리고 있어요. 튀르키예 입장에선 테러 집단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전쟁을 통해 세력을 키우는 걸 절대 눈뜨고 볼 수 없거든요. 이란 전쟁이 자칫 튀르키예 내부에 오랜 갈등에 불을 붙이는 격이 될까봐 전전긍긍하는 거죠. 남쪽의 이집트로 가볼까요? 여기는 총없이 경제전쟁이 한창이에요. LCC 대통령이 직접 경제적 비상상태라고 선언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죠. 이집트의 돈인 파운드화 가치가 곤두박질치고 있는데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환율이 뛴다는 건 곧 굶주림을 의미해요. 물가를 올리는 상인은 군사법원에 세우겠다고 엄포를 놓을 정도예요. 더 큰 문제는 이집트의 생명줄 스웨즈 운하래요.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물류가 마비되면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는 배들이 줄어들어 통행료 수입이 끊기게 되거든요. 외화가 부족한 이집트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집트의 국가 부도 위험은 점점 커지고 있답니다. 이집트가 과거 이란 핵협상을 중재했던 경험을 살려 다시 한번 중재에 나서는 건 결국 돈 때문이에요. 전쟁이 멈춰야 우리가 산다는 절박함이 이들을 외교 무대로 끌고 나오는 거죠. 현재 이집트에서 단기 투자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어서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일 거예요. 결국 중동의 중재국들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어요. 바로 자신들의 신박 안전과 물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죠. 튀르키예, 이집트, 오만 등이 한 목소리로 휴전을 외치는 건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자국의 밥줄인 해상 항로가 막히는 걸 막기 위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싸움은 단순히 복수극이 아니에요. 중동 전체가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불안한 평화를 깨고 누가 새로운 주도권을 잡느냐를 결정하는 거대한 권력 재편의 과정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의 셈법도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고 있고요. 만약 사우디의 바람대로 이란이 완전히 약화된다면 중동은 미국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단일 경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민과 경제 위기가 주변국을 덮친다면 그 혼란은 중동을 넘어 유럽과 아시아 전역으로 번질 수도 있는 무서운 시나리오죠. 결과적으로 지금 중동은 100년 만의 기회라고 믿는 자들과 100년 만의 재앙이라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현장이에요. 이란의 핵포기와 호르무즈 해협의 공동관리라는 엄청난 합의안이 거론되는 배경에도 이런 각국의 복잡한 공포와 욕망이 뒤섞여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국의 중재가 성공해 극적인 평화가 올까요? 아니면 사우디의 바람대로 판이 완전히 뒤집힐까요? 어느 쪽이든 확실한 건 이 전쟁의 결말이 우리 지갑 사정과 글로벌 질서를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이번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원유 소비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막혔는데도 원유는 어딘가로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원유의 우회 작전, 오늘 그 비밀을 같이 파헤쳐 볼게요. 미국,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지난달 28일, 이란 혁명수비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고 경고했어요. 경고 이후 유조선 통행량은 70% 급감했고 브렌트유는 73달러에서 126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세계가 패닉에 빠진 순간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UAE 같은 나라들은 진짜 손 놓고 있었을까요? 사실 이들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이란이 언젠가 호르무즈를 막을 거라는 걸 수십 년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몰래, 아주 조용히 땅속으로 다른 길을 만들어뒀어요. 그 길이 바로 우회 송유관이에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기름이 어디로 가냐는 게 아니에요. 막힌 해협을 두고 각국이 어떤 전략으로 버티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조용히 돈을 버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시작해볼게요. 호르무즈 해협이 얼마나 좁은지 먼저 보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가장 좁은 지점이 약 39km인데 실제 유조선이 다닐 수 있는 항로폭은 그보다 훨씬 좁은 수 킬로미터에 불과해요.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27%, 액화 천연가스의 상당량이 이 손바닥만한 수로를 통과해요. 이란이 이곳을 무기로 쓰는 이유가 있는 셈이죠. 해협이 막히자 사우디아라비아가 꺼낸 첫 번째 카드는 동서 횡단 파이프라인이에요. 페르시아만 동쪽 아브카이크 유전에서 홍해 쪽 얀부 항구까지 무려 1200km를 땅속으로 뚫어놓은 송유관이에요. 쉽게 말해 바다를 피해 육지를 가로질러 기름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이에요. 2019년에 천연가스 파이프라인까지 원유용으로 전환하면서 용량을 키웠거든요. 실제로 이달 홍해에 연한 얀부 항구의 원유 선정량은 하루 220만 배럴로 2달 전에 딱 2배가 됐어요. 대형 유조선 약 30척이 이미 얀부항으로 집결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죠.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사우디가 2월에 하루 720만 배럴을 수출했는데 이 중 88.6%, 즉 638만 배럴이 호르무즈를 통과했어요. 사우디 혼자만 봐도 이 정도인데 UAE, 쿠웨이트, 이라크까지 합치면 파이프라인이 아무리 가동해도 나머지 약 1000만 배럴은 여전히 페르시아만에 묶여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예요. 대한 경로가 있긴 하지만 전체를 커버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죠. 사우디 옆에서 UAE도 카드를 꺼냈어요. UAE의 카드는 하부시안 푸자이라 파이프라인이에요. 수도 아부다비 인근 유전에서 오만만의 푸자이라 항구까지 370km를 연결한 송유관으로 하루 최대 160만 배럴을 수송할 수 있어요. 핵심은 이 항구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건너뛰고 바로 인도양으로 나갈 수 있다는 점이에요. 푸자이라는 사실 단순한 항구가 아니에요. 싱가포르, 네덜란드 로테르담과 함께 세계 3대 선박 연료 공급지이고 중동 최대 규모인 7천만 배럴짜리 석유 저장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쉽게 말해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막더라도 세계 공급망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안전 밸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안전 밸브가 공격을 받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원유 허브 카리그 섬을 타격한 다음 날, 이란은 드론을 보내 푸자이라 항구를 공격했어요. 이란이 미리 경고한 그대로였죠. UAE 항만을 목표로 삼겠던 경고가 현실이 된 거예요. 우회로도 이제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였어요. 생각해보면 이 이야기에는 아이러니한 간전이 있어요. 이란도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자체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거든요. 2021년에 완공된 약 1000km짜리 송유관으로 이란 남부 서부 부시에르주 고레에서 시작해서 오만만 연안의 자스크 항구까지 이어져요. 즉, 이란은 호르무즈를 막으면서도 자신의 원유는 계속 팔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실 이건 의도된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호르무즈 봉쇄는 이란 입장에서도 양날의 검이에요. 막으면 사우디, UAE, 쿠웨이트가 타격을 받지만 이란 수출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자스크 파이프라인은 해협을 협박 카드로 쓰면서도 내 기름은 계속 파는 전략적 인프라예요. 최근 20만 배럴짜리 초대형 유조선이 자스크 항에서 선적됐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자, 여기서 또 변수가 하나 등장해요. 홍해가 안전한가 하는 문제예요. 홍해 남단에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버티고 있어요. 이들은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조직으로 2024년에만 수십 건의 선박 공격을 감행했어요. 사우디 얀부 항구로 기름을 보내도 홍해에서 다시 공격받을 수 있다는 뜻이래요. 더 나아가 이란은 홍해 입구 바브엘 만데부 해협까지 봉쇄 위협 대상으로 거론했어요. 바브엘 만데부는 예멘과 지부티 사이에 위치한 홍해 남단 관문으로 전 세계 해상 원유 교역량의 약 12%가 이곳을 지나요. 이란군 소식통은 미국이 어리석은 조치를 취하면
감당할 해협이 하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호르무즈 하나로도 충분했는데 인질 해협을 하나 더 추가한 셈이에요. 결국 우회로를 찾는 선박들이 선택한 최후의 차드는 아프리카 희망봉 우회예요. 머스크, CMA CGM 같은 세계 최대 해운사들이 수에즈 운하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을 빙 돌아가는 항로를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로는 기존 수에즈 항로보다 거리가 최대 40% 늘어나고 운송 기간은 일주일 이상 더 걸려요. 비용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유조선 판다나사우가 얀부 항구에서 한국으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계약을 2,800만 달러에 체결했는데 이는 평소 운임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에요. 오만에서 선적된 원유는 해협 안쪽 두바이산보다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요. 우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프리미엄이 붙는 구조가 된 거죠. 얀부 항구 자체의 한계도 있어요. 선박 추적업체 케플러에 따르면 얀부 항구의 원유 선적 최대 용량은 2020년 기준 하루 150만 배럴 수준이에요. 파이프라인이 기름을 날라도 배에 옮겨 싣는 속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기름은 도착했는데 선박에 못 싣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혼란 속에서 조용히 웃는 곳이 있어요. 아프리카 연안의 선박 연료 공급 업체들이에요. 모리셔스의 선박 연료 판매량은 2023년 약 51만 톤에서 2024년 약 93만 톤으로 거의 2배가 됐어요. 가나, 나미비아, 모로코 등지에서도 새 연료 공급 사업자들이 속속 진출하고 있어요. 전쟁의 지각 변동이 아프리카를 새로운 해운 허브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머스크의 아시아 해양 책임자는 이제 임시방편이라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며 새로운 운영 현실에 대한 적응이라고 했어요. 단기 위기 대응이 장기 구조 변화로 굳어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란이 진짜 원하는 게 해협 봉쇄 그 자체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란은 완전한 봉쇄 없이도 위협 인식만으로 선사들이 항로를 바꾸게 할 수 있어요. 봉쇄와 같은 효과를 단 몇 번의 드론 공격만으로도 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란의 진짜 전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에너지 공급망이 얼마나 좁은 병목에 걸려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어요. 호르무즈, 바브엘 만데브, 수에즈 이 세 해역이 막히면 글로벌 에너지 흐름의 상당 부분이 멈춰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지리는 바꿀 수 없다는 오래된 진실이 다시 증명되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다면 진짜 질문은 이거예요. 이 우회 경로들이 장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호르무즈가 다시 열릴 때까지 버티는 임시 처방일 뿐일까요? 지금 흘러가는 기름 한 방울 한 방울이 새로운 해상 질서를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요. 아프리카가 새 에너지 허브로 떠오를 수 있고 희망봉 항로가 표준이 될 수도 있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계는 지금 에너지를 둘러싼 지리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기름 한 배럴의 가격엔 해협의 위협, 드론 공격, 우회 항로의 운임이 모두 녹아 있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딱 틀어주고는 앞으로 여기 지나가려면 미국 달러 말고 중국 위안화 내놔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행 방해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급소에 칼을 들이댄 거나 다름없거든요. 왜 이게 칼을 들이댄 거냐고요? 이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던 페트로 달러 체제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 석유 살 때는 무조건 달러만 써라 라는 전 세계적인 암묵적 룰이죠. 사실 이건 1974년에 미국과 사우디가 맺은 일종의 노예 계약 같은 거였어요.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 등으로 돈을 너무 많이 써서 달러 가치가 폭락할 위기였는데 이때 기가 막힌 수를 둡니다. 사우디야, 우리가 너네 안보 끝까지 지켜줄게. 대신 앞으로 석유 팔 때 무조건 달러만 받아. 이게 시작이었죠. 이게 미국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기름을 안 쓸 순 없잖아요. 기름을 사려면 무조건 달러를 사야 하고 그 달러를 쟁여두려면 외환 보유고를 달러로 채워야 합니다. 미국은 그냥 종이 인쇄기만 돌려도 전 세계가 그 종이를 떠받들어주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빚이 수경 원이 넘어도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유? 바로 이 석유 결제권 때문입니다. 전 세계 석유 거래의 80%가 달러로 이루어지니 미국은 앉아서 전 세계 경제에 빨대를 꽂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이란이 지금 그 빨대를 확 뽑아버리겠다고 나선 겁니다. 미국, 너네가 우리를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냈지? 그럼 우리도 달러 안 써. 그리고 우리 앞바다 지날 거면 중국 위안화로 결제한 배만 보내준다. 반사 전략을 사용한 거죠. 이란은 어차피 달러를 못 쓰니까 아예 판을 새로 짜서 달러의 가치를 밑바닥부터 흔들어버리겠다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최근 인도나 파키스탄 배들이 위안화로 결제하고 유유히 해협을 통과했다는 데이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섭냐? 지금까지는 에이 설마 위안화로 석유를 사겠어? 했던 의구심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란은 해여 통제권을 지렛대 삼아 경제적 실익을 챙기는 동시에 페트로달러라는 견고한 성벽에 아주 선명한 금을 내고 있는 중입니다. 재밌는 건 이 싸움을 지켜보는 중국의 표정입니다. 입이 귀에 걸렸죠. 중국은 2018년부터 페트로 위안 시베를 열겠다고 엄청나게 공을 들여왔거든요. 우리 돈으로 석유 사면 우리가 지켜줄게 라며 러시아, 이란 같은 반미 국가들을 꼬셔왔는데 이번에 이란이 대놓고 총대를 매준 겁니다. 위안화가 석유 결제의 벤치마크가 되는 순간 중국도 미국처럼 돈을 마음대로 찍어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하지만 중국 속내도 마냥 편한 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수입국이기도 하거든요. 이란이 해협을 막고 깽판을 쳐서 기름값이 배럴당 150달러, 200달러 이렇게 미쳐 날뛰면 중국 공장들도 다 멈춰야 합니다. 위안화 위상은 올라가서 좋은데 당장 밥그릇이 깨질 판이니 중국 입장에서도 이란아 적당히 해라 라며 속으로는 식은땀을 흘리는 기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자존심에 제대로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가 39조 달러입니다. 3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경 8천조 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빚더미를 버티는 유일한 힘은 그래도 달러가 최고지 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석유 결제에서 달러가 빠지면 달러 수요가 줄어들고 미국은 국채 이자를 갚기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합니다. 이건 전 세계 경제에 대재앙이 될 수 있는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나라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의 원조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요즘 사우디 분위기 심상치 않아요. 미국 국채는 야금야금 팔아치우고 중국이랑은 위안화 결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있거든요. 2020년에 사우디의 미국채 보유액이 정점을 찍고 내려오기 시작한 시점이 딱 중국과 손잡기 시작한 때랑 맞물립니다. 영원한 우방은 없다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미국의 금융제재도 역설적으로 탈달러를 부추겼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들이 생산하는 원유가 전 세계 공급량의 15%나 들거든요. 얘네가 똘똘 뭉쳐서 우리 이제 루블화나 위안화로 결제할래? 라고 해버리니까 미국이 휘두르던 금융제재라는 칼날이 무뎌지다 못해 자기 발등을 찍는 상황이 된 거예요. 달러 결제망에서 쫓아냈더니 아예 자기들만의 결제망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나라는 지금 진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달러 기반 경제잖아요.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진짜 위안화 전용 도로가 되면 우리 기업들은 기름 사려고 안 써도 되는 위안화를 따로 구해야 합니다. 환전 수수료에 물류비에 기름값까지 그야말로 삼중고가 덮치는 거죠. 심지어 이란 대사가 대놓고 말했어요. 미국이랑 거래하는 한국 선박은 못 지나간다고요. 이건 우리나라한테 미국 편이야 우리 편이야 확실히 해 라고 줄 세우기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안보를 위해 미국 눈치도 봐야 하고 당장 공장을 돌리려면 기름을 가져와야 하니 미칠 노릇이죠. 결국 이건 에너지 전쟁을 넘어선 통화 생존 전쟁이 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제3차 오일 쇼크의 전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970년대처럼 단순히 공급이 끊기는 게 아니라 공급망 자체가 재편되고 결제 통화가 바뀌는 거라 파장이 훨씬 길고 깊을 거라는 분석이죠. 특히 AI와 전기차 시대에는 전력이 더 많이 필요한데 태양광이나 풍력만으론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 석유의 영향력은 줄어들기는커녕 더 막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위안화가 달러를 완전히 대체하는 건 아직 먼 미래 이야기라는 분석도 많거든요. 위안화는 중국 정부가 꽉 쥐고 있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달러만큼 믿고 쓰기엔 아직 갈 길이 멀거든요. 산유국들 입장에서도 위안화 받아봤자 쓸 데가 중국 물건 사는 거 말고는 별로 없기도 하고요. 위안화 유통시장 자체가 달러에 비하면 아직은 조막손만 하거든요. 결국 이번 사태는 50년 된 달러 일극체제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미국이 다시 한번 형님의 기강을 잡느냐의 갈림길입니다. 이란의 도발은 성공할까요? 아니면 미국의 무서운 반격이 시작될까요? 호르무즈 해협의 파도가 잠잠해질 때까지 우리 주머니 사정도 함께 출렁거릴 것 같습니다. 중국도 장기화가 되면 수출에 타격을 받아 마냥 웃을 수 없으니 적극적으로 참전하기보다는 싸움은 이란이 하고 이득은 내가 챙긴다는 식의 교묘한 균형 잡기를 계속할 겁니다. 원래 이런 거 잘하잖아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수입선을 미국, 캐나다 혹은 중앙아시아 쪽으로 다변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어두 쉽나요? 정유시설도 바꿔야 하고 운송비도 더 들거든요. 결국 당분간 우리는 높은 기름값과 물가 상승이라는 독이 든 성별을 마시며 버텨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란 대사는 한국이 미국이 제안하는 합의에 들어가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까지 했어요. 이건 대놓고 우리 편에 서면 안전하게 보내줄게 라는 유혹이자 협박이죠. 우리 외교부도 지금 밤잠 설쳐가며 계산기 두들고 있을 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석유는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패권의 상징이다. 그리고 그 상징이 지금 달러에서 위안화로 혹은 그 무엇이든 옮겨가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미국이 이번 이란과의 전쟁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아마 하나일 겁니다. 아직 달러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란은 그 말에 침을 뱉으며 이제 너네 시대는 끝났다 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전쟁이 길어지면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은 완전히 재편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 많은 나라가 호르무즈 해협의 리스크를 확인했으니까요.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져 오던 통화 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는 건 꽤나 흥미로운 관점 포인트가 될 겁니다. 물론 우리 지갑은 좀 아프겠지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과연 위안화가 달러의 자리를 뺏을 수 있을지 아니면 일시적인 해프닝으로 끝날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